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각자가 찾아야 할 몫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정한 발전이란 숫자로만 측정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행복과 웰빙이 모든 정책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화려한 마철로 뒤편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어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국가 중에서도 특별한 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죠. 서울보다도 작은 이 도시 국가는 불과 60년 전만 해도 급빈국이었는데 지금은 1인 GDP가 7만 달러를 넘어서는 세계 5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성취 뒤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1965년 8월 9일 역사상 가장 원치 않았던 독립이 일어났습니다.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사실상 축출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독립국가가 되었죠. 당시 리커뉴 초대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당시 현실은 절망적이었어요. 인구의 75%가 빈곤층에 속했고 절반 이상이 글을 읽지 못했으며 3분의 1은 세계 최악의 빈민가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14%에 달했고 자연자원은 전혀 없었으며 주변 강대국들의 위협까지 받고 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리커뉴라는 한 지도자가 있었고 그는 사람이야말로 싱가포르의 유일한 자원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싱가포르를 아시아에서 가장 사업하기 쉬운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1960년대 말 정부는 외국 기업에게 10년간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했고 노동조합 활동을 엄격히 통제해서 노사 갈등 없이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행정적으로 효율적이어서 복잡한 절차나 부패 걱정 없이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1970년대부터 다국적 기업들이 앞다투어 아시아 지역 본부를 싱가포르에 설치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가져온 것은 자본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과 경영 노하우 그리고 숙련된 전문가들이었죠. 하지만 외국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리커뉴는 싱가포르 국민들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바로 능력 중심주의였어요. 태생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순전히 실력과 성과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하는 시스템이죠. 이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개념이었고 연줄이나 신분이 아니라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교육제도부터 적용되어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지속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동시에 리커뉴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려 했습니다. 바로 근면성이었어요. 그 자신도 워커홀릭으로 유명했는데 국민들에게도 똑같은 수준의 근면성을 요구했죠. 정부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좋은 것보다 최고를, 쉬지 말고 계속 전진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했고 심지어 생산성을 상징하는 마스코트까지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는 적극적인 인구 증가 정책을 펼쳤어요. 빠른 인구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었죠. 이민 정책은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건설업이나 제조업에 필요한 저숙련 노동자들을 동남아시아에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구에서 고급 전문가들을 유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까지 펼쳤어요. 가능하면 3명 이상 낳으세요라는 캠페인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싱가포르 국경일에 아기 만들기를 권하는 노래까지 만들어 배포했죠. 그 노래의 가사는 8월 9일 우리의 시민 의무를 다할 시간입니다. 연설이나 불꽃놀이, 퍼레이드 말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바로 아기 만들기입니다 였어요. 이 모든 전략들이 합쳐지면서 싱가포르는 말 그대로 기적을 일으켜냈습니다. 독립 이후 인구는 3배 이상 증가했고 GDP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성장했어요. 1960년대 후반 1인당 GDP가 500달러 수준이었던 나라가 불과 50년 만에 세계 5위의 부국이 된 것이죠. 세계는 이를 싱가포르 모델이라고 부르며 찬사를 보냈고 개발도상국이 단시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완벽한 공식을 발견했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성공 이야기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어두운 면이 숨어 있었어요. 싱가포르에는 키아수라는 독특한 용어가 있는데 이는 중국 복건성 방언에서 온 말로 지는 것에 대한 공포 또는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싱가포르 사람들의 경쟁심을 나타내는 흥미로운 표현 정도로 여겨졌지만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연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키아수는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라 실제로 싱가포르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심각한 심리적 현상이었던 거예요. 키아수 문화는 모든 상황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강박적 집착과 다른 사람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충동적 욕구로 정의되며 이는 개인적인 성향이 아니라 싱가포르라는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집단적 정신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독립 이후 60년간 싱가포르는 스스로를 작고 취약한 나라라고 정의해왔어요. 생존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열심히,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믿어왔죠. 이런 국가적 생존 의식이 개인 차원까지 스며들어 모든 시민이 뒤처지면 죽는다는 공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직장 만족도 조사를 보면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가장 직장에 대한 불만이 많은 나라예요. 그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안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수준이 극도로 높은 민족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키아수 문화가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인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키아수 심리는 직접적으로 우울감을 높이고 자존감과 창의성을 떨어뜨린다고 해요. 여기서 모순이 발생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자존감과 창의성은 혁신과 기업가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거든요. 결국 성공을 위해 도입한 근면 문화가 오히려 진정한 성공에 필요한 자질들을 죽이고 있는 셈이에요. 실제로 싱가포르는 경제 규모에 비해 세계적인 혁신 기업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성공한 기업들이 외국계이거나 정부 주도 기업들이죠.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필요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도 홍콩이나 한국에 비해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교육 시스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싱가포르의 교육 시스템은 확실히 효과적이어서 PISA나 TIMSS 같은 국제 학력 성취도 평가에서 항상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과 스트레스가 숨어 있습니다. 싱가포르 아이들은 초등학교부터 끊임없는 시험에 시달리고 그 결과에 따라 더 좋은 학교와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는 선별 시스템이 작동해요. 문제는 이 시스템이 한 번의 시험 결과로 아이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6학년 때 보는 PSLE 시험 결과가 중학교를 결정하고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를 결정하며 최종적으로는 16세에 보는 5레벨 시험 성적이 평생을 따라다녀요. 싱가포르 최대 고용주인 공무원이 되려면 아직도 이 5레벨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16세 때의 성적이 50세가 되어서도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시스템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한국의 입시 경쟁도 심각하지만 싱가포르는 그보다 더해요. 한국은 대학 입시에 집중하지만 싱가포르는 초등학교부터 모든 시험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이자 위기가 되거든요. 당연히 사교육 열풍도 대단하며 한국처럼 방과 후 학원은 기본이고 심지어 유치원생들도 개인 과외를 받아요. 부모들은 아이가 조금이라도 뒤처질까봐 불안해하며 더 많은 돈을 교육비에 쏟아붓습니다.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학생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훨씬 높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경험해요. 어려서부터 실패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자라는 것이죠. 성인이 되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데 싱가포르는 높은 급여를 자랑하지만 생활비 역시 만만치 않고 특히 주택 문제가 심각합니다. 과거 싱가포르는 정부가 공공주택을 대량 건설해서 모든 가정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모범 사례로 칭찬받았어요. 하지만 최근 20년간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민간주택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을 만큼 비싸졌고 대부분의 싱가포르 시민들은 정부가 건설하는 공공주택인 HDB 플랫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는데 HDB 플랫은 소유권이 아니라 99년 임차권만 주어지며 즉 돈을 주고 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99년간 빌리는 것이고 99년이 지나면 정부에 다시 반납해야 해요.
더 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가 충분한 수의 HDB 플랫을 건설하지 못하면서 대기 리스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새 아파트를 신청하면 5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그 사이에 사람들은 중고 HDB 플랫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 시장은 정부가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결국 저렴한 공공주택도 더 이상 저렴하지 않게 되었죠. 젊은 부부들은 결혼을 해도 몇 년간 각자의 부모님 집에서 살아야 하고 아이를 가져도 마땅한 집이 없어서 좁은 방 하나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많이 낳을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많은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설문조사에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기 어렵다고 답하고 집값, 교육비, 생활비를 생각하면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벅찬데 정부에서 아무리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캠페인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렇게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의 대가로 국민들의 정신적, 정서적 웰빙을 희생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키아수 문화는 개인의 행복을 갉아먹고 경쟁 위주의 교육은 창의성을 죽이며 높은 생활비는 가정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 모델 자체를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죠. 싱가포르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바로 인구 문제입니다. 싱가포르의 합계 출산율은 1.7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심지어 일본보다도 낮아요. 인구가 유지되려면 최소 2.1명은 낳아야 하는데 싱가포르는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이죠.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리커뉴가 말했듯이 싱가포르의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고 더 많은 사람이 더 열심히 일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싱가포르 모델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싱가포르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도 멈출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고령화까지 진행되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싱가포르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80년대부터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지급하고 세금 혜택을 주고 육아휴직을 늘리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소셜 데벨롭먼트 네트워크라는 정부 기관을 만들어서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기까지 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맞선을 주선하는 나라는 아마 싱가포르가 유일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싱가포르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있어요. 극도로 경쟁적인 사회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고 싱가포르 부모들은 아이 교육비로 월급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며 사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죠. 여기에 주택비까지 더하면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심리적 부담이에요. 키아수 문화에 젖은 부모들은 아이가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끊임없이 불안해하며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죠.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고 젊은 세대는 더 솔직해서 많은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이런 스트레스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서 똑같은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자신들이 겪은 교육 지옥, 취업 경쟁, 생활비 부담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싱가포르가 만든 성공 시스템이 스스로의 지속 가능성을 파괴하고 있는 셈인데 경제 성장을 위해 도입한 경쟁 사회가 정작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구 증가를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싱가포르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답은 이민입니다. 자국민이 아이를 낳지 않으니 외국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거죠. 실제로 싱가포르의 인구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이민에 의존하고 있어요. 매년 수만 명의 외국인이 싱가포르로 이주해오고 이들이 없었다면 싱가포르의 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을 거예요. 이민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일하는 저숙련 노동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 인재라고 불리는 고숙련 전문직 종사자들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이죠. 부족한 노동력은 저숙련 이민자로 채우고 지식 기반 경제에 필요한 인재는 고숙련 이민자로 충당하는 것이니까요. 자국민이 아이를 낳지 않아도 경제 성장은 계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자국민과 이민자 간의 갈등입니다. 먼저 저숙련 이민자들의 경우 이 대부분 임시 거주자로 분류되어 시민권을 얻기 어렵고 낮은 임금으로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들은 보통 기숙사 형태의 숙소에서 10명 이상이 한 방을 쓰며 생활하는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이 세상에 알려졌죠. 더 복잡한 문제는 고숙련 이민자들과의 갈등인데, 이들은 외국인 인재라는 이름으로 우대받으며 싱가포르로 와서 금융, IT, 바이오, 엔지니어링 등 고소득 직종에서 일하며 때로는 싱가포르 시민보다 더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해요. 문제는 이들이 싱가포르 시민들과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젊은 싱가포르 대졸자들 사이에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정작 좋은 일자리는 외국인들이 다 차지한다는 불만이 높아요. 실제로 싱가포르의 금융 중심지인 레플스 플레이스에 가보면 영어보다 중국어가 더 많이 들리는데,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에서 검증된 인재들을 데려와서 싱가포르 지사를 운영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싱가포르 시민들, 특히 중산층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나라에서 우리가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죠. 더욱이 고숙련 이민자들은 보통 가족과 함께 이주해 와서 그들의 자녀들은 국제학교나 명문 현지 학교에 진학하며, 이 역시 교육 경쟁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어서 싱가포르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외국인 아이들과도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이 더해지는 거예요. 주택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소득 외국인들이 민간주택을 구매하면서 집값을 더욱 올리고 있고, 싱가포르 시민들은 우리 땅에서 우리가 집을 살 수 없게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해요. 문화적 갈등도 있는데, 싱가포르는 다인종 국가지만 그동안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한 나름의 균형이 있었지만 대규모 이민으로 인해 이런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온 이민자들은 기존 싱가포르 중국계와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언어, 생활 습관, 가치관 등에서 차이가 있어 때로는 갈등이 발생하기도 해요. 정부는 이런 갈등을 인식하고 있지만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민을 줄이면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 침체가 불가피하고, 이민을 계속 받아들이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거든요.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이민 정책을 조금씩 조정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갈등이 싱가포르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고 있다는 점이에요. 싱가포르는 그동안 글로벌 시티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달라서 이민자와 자국민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싱가포르가 과연 모두에게 열린 사회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젊은 싱가포르 시민들 중에는 아예 해외로 이주를 고려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생활비는 비싸고 미래도 불확실한데 굳이 여기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는 싱가포르에게 새로운 도전이에요. 그동안 외국 인재를 유치하는 데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자국 인재가 떠나지 않도록 붙잡는 것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싱가포르의 인구 정책은 완전한 모순에 빠져 있는데, 자국민은 아이를 낳지 않고 이민으로 인구를 늘리면 사회 갈등이 생기고, 이민을 줄이면 경제가 위축되어서 어떤 선택을 해도 완벽한 해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딜레마는 싱가포르 모델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줘요. 단기간의 경제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장기적인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것이에요. 싱가포르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이미 경고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연평균 8에서 10%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2000년대 이후로는 3에서 5% 수준으로 떨어졌고, 최근 몇 년간은 이미 3%대에 머물고 있어요. 물론 선진국이 되면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싱가포르의 경우는 그들의 성장 모델 자체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 투자 유치, 인구 증가, 생산성 향상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 모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한 투자처였지만 지금은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등 아시아 전역에 투자 대안이 생겼고, 이들 나라는 싱가포르보다 훨씬 큰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인건비도 저렴해요.
특히 중국의 부상은 싱가포르에게 큰 타격인데, 과거에는 서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려면 싱가포르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 중국은 스스로 금융 허브를 만들고 있고 홍콩도 있어서 굳이 싱가포르를 거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팬데믹은 싱가포르의 또 다른 약점인 과도한 외부 의존성을 드러냈는데, 싱가포르는 식량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에너지분 외국에서 들여와서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되자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의 다변화를 고려하기 시작했고, 싱가포르에만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일부 기업들은 아예 본부를 다른 나라로 이전하기도 했어요. 인구 문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국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이민에 의존하는 인구 증가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이민 정책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인데, 과거에는 싱가포르가 아시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이주 목적지였지만 이제는 홍콩, 두바이, 심지어 서울이나 도쿄도 외국 인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면서 굳이 싱가포르에 살지 않아도 되는 직업들이 늘어났고, 더 심각한 것은 생활비 문제로 싱가포르의 생활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특히 주택비가 너무 높아서 외국인들도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과거에는 회사에서 주택 보조금을 넉넉히 지원해줬지만 최근에는 기업들도 비용 절감을 위해 이런 혜택을 줄이고 있어요. 셋째, 생산성 문제인데, 싱가포르는 그동안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을 통해 성장해왔지만 이런 방식은 한계가 있고, 이미 싱가포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어떨까요? 여기서 싱가포르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는데, 바로 창의성과 혁신 능력의 부족이에요. 싱가포르는 연구개발에 GDP의 2% 이상을 투자하고 바이오메디컬, 인공지능, 핀테크 등 첨단 산업 육성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결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혁신 기업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성공한 스타트업들은 외국인이 창업했거나 외국에서 이미 성공한 기업이 싱가포르로 이전한 경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교육 시스템과 사회 문화 때문인데, 정답을 맞히는 것에만 익숙한 교육을 받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창의적 사고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실제로 많은 싱가포르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장을 선호하고, 창업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실패하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고 다시 일어서기도 어렵다고 여겨져요.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싱가포르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바로 중진국 함정에 빠질 위험이죠. 중진국 함정이란 개발도상국이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을 이룬 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싱가포르는 이미 선진국 수준의 소득을 달성했지만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과거의 성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싱가포르는 자원이 없는 도시국가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고, 내수 시장도 작고 배후지도 없어서 오직 외부와의 연결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하지만 세계 경제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고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이런 개방형 경제 모델은 큰 위험에 노출되며,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런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줬어요. 국경이 봉쇄되고 국제 교류가 중단되자 싱가포르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고, 관광업은 거의 전멸 상태가 되었으며 금융업도 위축되었죠.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진정된 지금도 상황은 예전과 달라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도입하면서 굳이 비싼 싱가포르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고, 국제회의나 출장도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늘었어요. 이런 변화는 싱가포르의 핵심 경쟁력인 허브 역할을 위협하는데, 물리적인 만남과 교류가 줄어들면서 싱가포르의 지정학적 가치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 문제도 새로운 도전이에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싱가포르와 같은 저지대 섬나라에게는 실존적 위협이고, 정부는 해안 방어시설 건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는 생산적인 투자가 아니라 방어적인 지출일 뿐이에요. 더욱이 탄소 중립이 글로벌 트렌드가 되면서 싱가포르의 경제 구조도 변화가 불가피한데,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들은 모두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들이라서 이들 산업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거예요.
지정학적 위험도 커지고 있어요.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싱가포르는 양쪽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데 그동안 싱가포르는 미국과는 안보 동맹을, 중국과는 경제적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균형 외교를 펼쳐왔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이런 줄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만약 미중 갈등이 경제 블록화로 이어진다면 싱가포르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유무역과 개방 경제를 바탕으로 성장해온 싱가포르에게 경제 블록화는 재앙과 같거든요. 이 모든 문제들을 종합해보면 싱가포르는 과거 60년간의 성공 공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어요.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은데 기존 시스템의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의 저항도 있고 국민들 역시 변화보다는 안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더욱이 변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 싱가포르 같은 작은 나라는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정부도 섣불리 큰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싱가포르는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변화하지 않으면 서서히 쇠퇴할 것이고 변화를 시도하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싱가포르는 정말 끝난 것일까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싱가포르는 여전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도 충분해요. 우선 싱가포르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스마트 네이션이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디지털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도시 전체를 혁신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교육 개혁도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암기 위주, 시험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교육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근본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변화의 의지는 보이고 있어요. 사회 정책 면에서도 변화가 있는데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키아수 문화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이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과연 충분할까요? 그리고 충분히 빠를까요? 안타깝게도 구조적인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데 교육 시스템을 바꾸려면 최소 한 세대는 걸리고 사회 문화를 바꾸는 것은 더욱 오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 압박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더욱이 싱가포르는 민주주의 국가이기는 하지만 60년간 같은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사실상의 일당 지배 체제인데 이런 시스템은 안정성과 일관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변화에 대한 저항과 경직성이라는 단점도 있어요. 특히 기존 성공식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기존 시스템의 미세 조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싱가포르가 직면한 문제들은 미세 조정으로 해결될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여전히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성취를 이뤄냈어요. 60년 만에 극빈국에서 부국으로 도약한 것은 분명 대단한 일이고 높은 GDP, 깨끗한 환경, 안전한 사회, 효율적인 정부 등은 여전히 싱가포르의 자랑거리예요. 문제는 이런 성취가 지속 가능한가 하는 것이고 그 성취를 위해 치른 대가가 너무 크지 않은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싱가포르의 경험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경제 성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싱가포르는 경제적으로는 대성공을 거뒀지만 사회적 웰빙, 개인의 행복, 창의성과 같은 무형의 가치들은 희생했거든요. 진정한 발전이란 경제와 사회, 개인의 삶이 모두 조화롭게 발전하는 것이어야 해요. 두 번째 교훈은 교육의 중요성인데 싱가포르의 교육 시스템은 높은 성취도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창의성을 억압하고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문제가 있어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려면 단순히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하는 능력, 창조하는 능력, 협력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죠. 세 번째 교훈은 다양성과 포용성의 중요성이에요. 싱가포르는 다인종 사회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능력주의라는 이름하에 획일화를 추구해왔거든요.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다양한 관점과 경험이 만날 때 일어나고 실패를 용인하고 다른 생각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 교훈은 장기적 관점의 필요성인데 싱가포르는 단기적인 경제 성과에 집중한 나머지 장기적인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간과했어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 갈등 등의 문제들은 모두 단기적 성과 추구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발전의 목적에 대한 것인데, 발전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해요. 하지만 싱가포르는 발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행복은 빗전으로 밀려났어요. 이런 교훈들은 비단 싱가포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과 같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들은 싱가포르와 유사한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한국도 교육열이 과도하고 경쟁이 치열하며 저출산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경제 성장은 이렇지만 행복 지수는 낮고 창의성보다는 암기 위주의 교육이 여전히 지배적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싱가포르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먼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해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물질적 풍요에서 정신적 풍요로, 개인의 성취에서 공동체의 웰빙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하거든요. 교육도 바뀌어야 하는데,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교육, 경쟁하는 교육이 아니라 협력하는 교육, 평가하는 교육이 아니라 성장하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해요. 사회 시스템도 재설계가 필요해요. 일과 삶의 균형, 실패에 대한 관용,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이런 가치들이 제도와 문화에 뿌리내려야 하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인데, 성공에 대한 정의, 행복에 대한 이해,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해요. 싱가포르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위기는 기회이기도 하고, 문제는 변화의 출발점이기도 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예요. 싱가포르가 지금까지 보여준 적응력과 실용주의를 고려할 때 이 위기도 극복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과정에서 싱가포르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가 될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싱가포르의 경험은 전 세계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성공한 모델이라도 영원할 수는 없고,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들의 성공만을 부러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성공의 대가와 한계까지 함께 성찰할 것인가?